내 삶에서 페미니즘은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.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, 페미니즘에서는 선생님들은 가정과 육아, 그 다음에 또 페미니즘을 가리키고 또 학생들을 만난 삶의 현장에서 또 이런 괴리 같은 걸 어떻게 느끼시고 또 극복하려고 노력하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현재 육아기에 있는 사람은 직진주화인 것 같아요.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. 뭐 다 차치하고 그렇다 치고 이거 정말 여쭤보고 싶습니다. 맞벌인데, 아니 그리고 학교에는 분명히 생물학적 아버지나 생물학적 어머니나 어쨌든 간에 주양육자를 쓰라고 돼 있잖아요. 썼습니다. 일단은 2명을 다 전화번호까지 전부. 근데 왜? 학교에 중요한 아이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, 학교 종이 알림장, 단톡방, 그다음 학교에서 오는 거 왜 전부 저한테만 보내시나요? 왜? 여성에게 재생산 노동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데 혁신초등학교입니다. 그럼 뭔가 좀 혁신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전 아이가 2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단톡방도 있잖아요. 단톡방이 있습니다. 엄마 그럼 반대표가 또 타타타타 올리면 거기다 타타타타 해야 됩니다. 학교에서 코로나 이전부터도 그렇지만 코로나 이후에 진짜 수십 장씩 발송합니다. 하루에도. 그럼 2명이니까 곱하기 2입니다. 짜다다다다다 옵니다.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. 중요한 것도 있으니까. 그러면 어쨌든 둘이서 낳아서 둘이서 키우면 자기 애 학교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는 알아야 하는 게 아버지로서의 권리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. 의무이자 권리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제가 그 얘기를 3번을 했어요. 학부모 회의를 통해서. 왜 나한테만 보내느냐. 그랬더니 처음에는 문자비가 어쩌고 비용이, 아니 카톡이 무슨 비용이 들어요. 말이 안 되죠. 그래서 3번을 얘기했는데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카톡 폭탄이 쏟아지는데,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아이가 어떻게 크는지 전혀 몰라요.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? 지금 뒷사하는 거예요? 지금? 아니 모르지. 아니 이 사람이 이게 저는 교육이라서 이게 뭐냐면은 내재적으로 넌 몰라도 돼가 있는 거예요. 넌 몰라도 돼. 남편은 안 해도 돼. 그리고 남편은 그걸 자연스럽게 내면화해요. 난 육아는 잘 몰라. 모르게 왜 모릅니까? 우리 태어날 때부터 육아 장착하고 태어난 게 아닌데. 사회가 계속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. 예, 엄마가 어떤 얘기를 해도, 어떤 일을 해도 너 혼자 다 책임져야 돼. 이런 식의 그런 과정들이 존재합니다. 열심히 싸우고 있다. 여기는 진행형. 예. 이게 남편 잘못이 또 아니야. 학교에서 안 해주니까. 근데 결국은 이게 문화하고 시스템의 문제인데, 그래서 저는 한창 육아기에 있던 한 15년 전에, 그러니까 한 15년 전에 이제 사실은 통과한 것들이고, 그래서 책을 써버렸죠. 그쵸. 예, 엄마 되기, 아프거나 미치거나라는 책을 썼는데,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는 그게 그 간극을 메울 수 있었던 매체였던 것 같은 게요. 저는 동질의 경험을 하고 있는 그런 여자들이 그렇게 많을 거란 생각은 못하고, 제가 진행형으로 아프겠고 미치겠으니까 사실은 했던 저의 절규였는데, 한 달 만에 거의 너무나 동감을 하는 그 엄마들을 보면서 결국 그 간극이라는 것은 지금의 이런 전제나 문화가 우리에게 유의미하지 않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고, 그 사람들이 연대해서 뭔가를 하게 될 때, 그때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, 그러니까 차츰 해야죠. 우리가 할 일이죠, 사실은. 그런 면에서 본다면요. 사실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처음 이 교회 언니 페미토크를 시작하실 때 목소리 낼 수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방식으로, 그래서 숨겨진 목소리에 관한 이야기를 드러내시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. 사실 우리가 가장 우리 옆에서 함께 하지만 엄마의 목소리, 그 다음에 아내와 며느리의 목소리, 이런 여성의 입장에서 다양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진 여성의 목소리를 잘 즐거운 어떤 수다를 통해서 발굴해 주신 것 자체가 저는 귀한 경험이고 또 계기이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찾아가는 인터뷰? 네, 거기서 많이 좀 발굴이 된 것 같죠?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일부러, 하긴 조금 시니어 쪽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적 활동을 하신 분들을 인터뷰하긴 했는데요.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약간 50대, 60대는 타겟팅을,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그 진짜 찐 교회 언니들 좀 가서 만나봤었는데,
예, 그러니까 그렇게 일상성을 가지신 분들이 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거, 그분들도 "헉, 나 이런 거 처음 해봐요 하면서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서 오는 내공들, 네. 그래서 얻어서 거기서 길어 올린 그 메시지들이 정말 소중했었고 그게 또 후배들한테 큰 힘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는 사실은 이제 여러 시즌들을 이렇게 팔로우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게 교회 청년들을 위한 패밀리 토크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다른 세대에 있었던 여성들의 목소리를 말씀해 주시고 인터뷰를 하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. 그래서 20, 30대 뭐 영패미부터 시작해서 40, 50대, 60대 이렇게 굉장히 이제 연세 드신 분까지도 우리 안에 내면화되어 있는 가부장제의 어떤 사회와 어떤 이러한 그 여성의 어떤 경험들을 공유하면서도 그 안에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발굴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게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. 저희가 세길교회 자랑을 좀 한다면 세길 여성회에서 그렇게 50대 이상 되신 세길 여성분들이 모여서 항상 독서 모임을 하시거든요. 그래서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책들을 읽어 나가시고 그리고 격주에 한 번씩 독서 모임을 하세요. 그래서 지금은 또 돌봄을 가지고 돌봄 민주주의를 가지고선 앞으로 공부를 하실 예정인데요. 사실은 청년들을 위한 페미니즘도 중요하지만 또 교회 여성들 안에 어떻게 보면 가부장제를 내면화한 그런 좀 기존 세대의 여성들과 만나는 어떤 자리라든가 그러니까 의식을 전환하는 시간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. 정말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저희 나이가 그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나이인 것 같아요. 뭐 저는 자꾸 밝히지만 밝히지 말라고 그러는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학번이에요, 몇 살이에요 이런 얘기를 못 하겠는데 딱 봐도 교량으로 보이지 않나요? 여기 교량과 여기 교량은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, 예, 그래서 그러니까 소위 그 며느리 역할, 이제 혹은 그 뭐 엄마 역할 이런 거에 있어서 요즘 젊은이들이 갖는 경험하고는 또 약간 틀린 이전 세대의 경험들이 내면화라는 단어를 적어주셨는데, 그러니까 그 세대를 경험했던 다큐 은혜와 예, 낭만 소용은 그 공통의 언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그 벗어나는 작업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공통의 언어를 가지고 접근하니까 훨씬 그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함께 공유해가면서 듣게 되시고 그분들이 또 자녀들을 이해하는데 또 교량이 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찾아가는 인터뷰에서 시니어 분들을 인터뷰했는데 이제 지금 교회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 또는 그 울분들을 그 이전 세대들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맞습니다. 예, 지금 우리도 겪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말하자면 그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서 뭐 홀로 투쟁했다면 이제 저희들은 이렇게 목소리를 내 가지고 함께 이렇게 연대해서 또 이런 유튜브라는 이런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또는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드러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 세대에는 그것들이 좀 더 실현화돼 가지고 세상을 바꿔야죠. 지금도 여전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여전히 그 이전에 똑같은 엄마 역할, 아내 역할, 며느리 역할이 요구되고 있거든요. 저희에게도. 네, 근데 이제 맞습니다. 그런 것들이 이제 변화돼야 된다, 바뀌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는 또 바뀔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.